안녕하세요. 공중보건학 선생님 이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공중보건 기출문제 풀이를 할 예정인데요. 2014년도부터 서울시가 공중보건 문제를 노출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 풀 기회가 생기셨는데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즉 최근 3년 전 문제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공중보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감도 익히시고 또 나왔던 문제들이 매번 빈출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히 공부를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2017년도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공중보건 및 의료제도를 규정하는 다양한 법 가운데 가장 최근에 제정된 법은, 자, 이런 문제는 연도를 다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죠. 네, 보건소법은 우리 199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6년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2000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81년도에 농어촌, 그러니까 즉 농촌이나 어촌 등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기 시작한 단초를 마련한 법인데, 이 법은 1980년도에 제정이 됐고 그 이듬해 81년도에 이제 보건진료소가 농어촌에 설립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으로 전환된 해하고 똑같죠.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거에 의거해서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HP 헬스플랜 2020이라고 하는 공중보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계산하는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야 되고 조금 귀찮죠. 하지만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꼭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고 꼭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코호트 연구의 상대 위험도를 구하는 거를 지금 묻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코호트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 우리 코호트 연구랑 환자 대조군 연구가 있어요. 둘 다 이제 관찰 연구 중에 하나예요. 관찰 연구 중에 분석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코호트 연구는 우리 코호트라는 말 자체가 같은 집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같은 집단을 일정 기간 관찰을 해서 어떤 경험 비율, 예를 들면 사망률이라든가 또는 이완율, 질병 이완율을 얘기하는 거죠. 이완율 또는 위험도를 확인하는 연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도 비교해서 같이 알아두실게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는 말 그대로 환자와 대조군을 나눠서 관찰을 하는 연구인데, 이거는 환자와, 즉 질병에 이완된 자와 비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대조군이 되겠죠. 네. 대조군의 과거 위험 요인의 노출을 비교하는 연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보통 비교 위험도라고 해요. 비교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라고 하는 R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나와 있는 relative risk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OR, 오드비라 그래요. 오드 레이트. 여기 릴레이티브 리스크라고도 하고 릴레이티브 리스크 레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구분해야 될 거는 코호트 연구에서는 비교 위험도, 즉 상대 위험도를 구할 수가 있고 환자 대조군에서는 환자군과 대조군, 즉 비환자군의 과거로 되돌아가서 그러니까 기왕력이라고도 해요. 그들의 어떤 위험 요인의 노출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을 때 어떻고 없을 때 그 무슨 질병의 이완율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하고, 여기서는 OR, 오즈비를 구할 수가 있다. 이 OR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교차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교차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자, 일단 보세요. 여기 고혈압에 노출된 사람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질병에, 뇌졸중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코호트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코호트 연구는 전향적 연구도 할 수 있고요. 후향적 연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과거를 되돌려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건강행위 실태를 조사하는 게 후향적 연구고, 전향적 연구는 이 사람들 쭉 관찰을 해서 미래까지 관찰하는 걸 우리가 전향적 연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환자 대조군은 후향적 연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과거 위험 요인 노출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향적 연구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보면 코호트 연구의 상대 위험도에서는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가 다 가능한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후향적 연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질병에 노출되고 비노출된 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과연 뇌졸중에 많이 걸리는지, 아니면 정상 혈압인 사람이 뇌졸중에 더 많이 걸릴 리는 없겠지만, 즉 고혈압이 뇌졸중의 발병 이완율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은 연구예요. 그러면 이거는 RR은 어떻게 구하느냐? 상대 위험도죠. 비교 위험도는 우리가 비폭로군의 발병률 분의 폭로군의 발병률, 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지금 비폭로군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질병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은 군이에요. 그럼 우리 정상 혈압이 지금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혈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지금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요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비폭로군, 즉 정상혈압군을 구하시면 되는데, 정상혈압군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이 20명이래요. 그럴 때는 20 나누기, 즉 비폭로군 전체의 발병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니까 전체 지금 정상혈압은 몇 명인가요? 지금 5,000명이죠. 그래서 5,000명, 그러니까 20 나누기, 즉 뇌졸중에 걸린 사람 나누기, 네. 그냥 알기 좋게 이렇게 할게요. 20 플러스 4,980. 이게 전체 인구겠죠. 비폭로군의 전체 인구가 지금 5,00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병에 걸린 사람이 20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폭로군은 어떻게 되나요? 폭로군 중에 뇌졸중에 걸린 사람이 80명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80 나누기, 이것도 역시 80 플러스 폭로군 전체 인원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4,920을 하면 됩니다. 즉 우리가 비폭로군의 발병률 분의 폭로군의 발병률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이거를 A, B, C, D로 하셔서 C 나누기 C 플러스 D 분의 A 나누기 A 플러스 B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간단한 산수 문제지만 어떻게 되나요? C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하면 4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4가 되고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이 돼서 4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정답을 4로
4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정답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네,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질병 발생이 어떤 요인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 보기에서 의미하는 인과관계는 우리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힐이라는 사람이 연관성, 다른 말로 우리가 인과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질병이 생기는데 그 요인과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개연성이 있는지, 그 개연성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에 여러 가지 연관성에 관계된 법칙들이 나옵니다. 원칙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봤더니 서로 다른 지역이래요. 그리고 각각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설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였음에도 같은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이거는 바로 연관성의 일관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관성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 어떤 실험 대상자가 다르거나 또는 실험한 지점이 다르거나 또는 뭐 연구한 어떤 상황이 조건이 다르거나 연구자가 달라지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연관성의 일관성이라고 하고 이거를 신뢰성이라고도 합니다. 매번 같은 답이 나올 경우 측정 방법이 달라져도 항상 같은 결론이 도출되는 것을 우리가 신뢰성이다라고 얘기하고 힐의 연관성 이론 중에서는 연관성의 일관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관성의 강도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흡연을 환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뭐 10배 정도가 높았다. 그러면 그 연관성의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담배를 안 핀 사람보다는 담배를 핀 사람이 폐암에 걸릴 그 가능성이 높다라는 강도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연관성의 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랑 조금 일맥상통하는 걸로 연관성의 양도 있어요. 예를 들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는 강도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배를 한갑 핀 사람이 아까 담배를 두갑 핀 사람이 한갑 피운 사람보다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담배 양에 따라서 질병이 걸릴 그 가능성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연관성의 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관성의 강도와 양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생물학적 설명 가능성은 굉장히 말 그대로입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논리로 설명이 가능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 연구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실험적 입증도 제목에서와 같이 실험적 조작, 그러니까 실험 연구가 있죠. 실험적 조작을 했을 때 설명 가능해야만 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실험적 입증이다라고 얘기하고 힐의 연관성 그 법칙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대한 거는 신뢰성을 설명하는 연관성의 일관성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4번 볼게요. 우리 산업보건에서 강도율, 도수율, 건수율 이런 비율을 묻고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 또는 각각의 그 비율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 묻는 문제가 많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산업재해 정도를 분석하는 여러 지표 중 연 근로시간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이에요. 네, 100만.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네. 100만으로 계산을 하는 거는 바로 도수율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도수율이고 강도율은 재해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재해의 이 재해가 얼마나 심한 재해인지 아니면은 재해가 가벼운 재해인지 재해의 어떤 강도 정도를 알 수 있는 강도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강도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연 근로 시간수 분의 작업 손실 일수 수 곱하기 1000을 하시면 됩니다. 글씨가 못 알아보시겠죠? 다시 쓰도록 할게요.
작업 손실 일수 곱하기 아까는 도수율에서는 100만을 곱했는데 여기서는 10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인율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 근로 시간수 분의 작업 손실 일수 곱하기 1000을 나타내는 게 바로 1000이 바로 강도율이고요. 건수율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건수율은 연 근로 평균 실 근로자 수분에 얼마나 재해가 일어났는지 건수를 보는 거예요. 재해 건수. 이것도 곱하기 1000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만을 곱해주는 건 강도율밖에 없죠. 그렇죠? 강도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수율만 100만을 곱하고 강도율과 건수율은 다 1000을 곱합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작업 손실 일수, 그다음에 도수율은 문제에 나온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만, 건수율은 평균실 근로자 수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00을 해주시면 되고 정답은 2번 도수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인성 감염 질환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다 수인성 전염 질환들이에요. 소화기계 수인성 전염 질환인데 장출혈성 대장감염증은 우리가 5157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 비슷비슷한데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셔야 돼요. 4개가 다 세균이 원인 균이고 그 다음에 수인성 감염병인데 우리 보기에서 특별히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둬야 될 거는 요거예요. 햇섬 도입으로 인해서 또 급식 위생 개선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세균성 이질을 고르셔야 됩니다. 정답은 세균성 이질이라고 하시고 보기에 어떤 특징적으로 중요한 그 예제를 고를 때, 지문을 고를 때 보기에 어떤 걸 특징적으로 중요하게 골라야 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6번 보도록 할게요. 식품의 변질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저장법 중 가열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저온살균법도 가열법이고요. 네. 고온 단시간도 가열이고 초고온법도 가열이고 얘네는 다 뭐예요? 물리적 저장법입니다. 물리적 저장법에는 이거 이외에도 뭐 냉동이라든가 냉장도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근데 훈연법은 물리적 또는 화학적 두 가지를 다 사용한 저장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방법에는 훈연법 이외에도 답은 훈연법이고요. 훈연법 이외에도 가스 저장,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저장법도 좀 알아둘까요? 화학적 저장법은 식초에 절이는 산장이나 소금에 절이는 염장이나 설탕에 절이는 당장이라는 저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번, 2번, 3번은 다 가열을 이용한 물리적 저장법에 해당이 되고 훈연법만 지금 가열법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떤 의미를 알아야 되냐면 감염력의 의미, 그 다음에 병원력의 의미, 또 동력의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3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감염력이라고 하는 거 공식을 써드리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감수성자 수분에 점점 진행이 된 상태예요. 제가 왜 부등호로 표시를 했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점점 질병이 걸려가는, 진행되어져 가는 단계다. 그래서 제가 부등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감염력은 감수성자 수분해. 감수성자 수라는 거는 뭐예요? 질병에 잘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병원균에 그 질병에 걸리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미 감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염이 돼도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들도 있고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들 우리가 현성 감염자 또는 증상이 발현이 안 된 사람들은
불현성 감염자라고 하죠. 그래서 감염력은 이렇게 공식이 되고요. 그 감염자 중에서도 병원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 감염자 수분해 여기는 현성, 불현성이 다 들어갔다면 병원력에서는 증상이 발현된 사람만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현성 감염자를 병원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력은 병원력을 갖고 있는 이미 병에 걸려서 증상까지 발현한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질병이 심각하고 치사율이 높아서 죽을 수까지 있겠죠. 죽거나 아니면 영구 후유증, 뭐 장애를 갖게끔 되는 그렇게 좀 심각한 질병이냐, 아니면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가볍게 그냥 앓고 낫는 질병이냐, 질병의 경중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성 감염자 수 중에서도 심각한 사망을 했거나 또는 영구 후유증 같은 심각한 증상을 일으킨 사람들을 나타내는 비율을 동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 풀기 쉽겠죠. 자, 여기서 지금 A, B, C, D, E, A, B, C, D, E면은 감염자잖아요. A, B, C, D, E분의 B, C, D, E예요. B, C, D, E는 현성 감염자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감염자 수분의 현성 감염자는 병원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병원력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감염력을 물어본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감염력은 총 감수성자니까 n분의 A, B, C, D, E가 되겠죠? 현성과 불현성을 다 합쳐서 A, B, C, D, E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력은 여기 안 나와 있죠? 만약에 동력을 물어본다. 그럼 어떨까요? 현성 감염자 수분의 B, C, D, E 분의 심각한 증상과 사망까지 이르는 사람들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B, C, D, E분의 D와 E를 하시면은 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생명표, 라이프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여러분들 생명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생명표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금의 사망 비율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현재의 사망 지수와 앞으로 미래에도 똑같이 지속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특정 집단의 특정 집단의 연령 집단에 따라서 그 집단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기대 여명 몇 살까지 살 수 있느냐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생명지표 또는 생명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표에서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생명표에서 많이 쓰는 게 6가지 생명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생존율과 생존수, 그 다음에 사망률과 사망수, 그 다음에 사력과 평균 수명. 왜 우리가 6가지 생명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생명표란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여 태어날 출생 집단의 규모를 예측하고 몇 세까지 생존하는지를 정리한 표이다. 네, 요게 틀렸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좀 나중에 설명하고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번 생명표는 보험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과 장래 인구 추계에도 활용이 된다. 이거 맞고요. 맞고 생명표는 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국가 간 경제, 사회, 보건 수준에 대한 비교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겠죠. 네, 부강한 나라일수록 영아 사망률이 낮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 나라의 보건 수준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표는 추계 인구, 주민등록 연항 인구, 사망 신고 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인구 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생명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았어요. 그럼 1번은 왜 틀렸냐?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해서 태어날 출생 집단의 규모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태어난 사람들, 출생 집단에 그 출생 집단이 앞으로 나이를 먹어가면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를 예측하는 게 바로 생명표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네.
태어날 출생 집단이라는 말도 틀렸고요. 그렇죠?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해서 태어날 출생 집단을 규모를 예측한다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평균 수명과 평균 여명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평균 여명. 이거를 기대 여명이라고도 합니다. 평균 여명은 X자의 기대 여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평균 수명은 0세의 평균 여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 여명을 얘기를 합니다. 즉, 막 태어난 영아가 막 태어난 아기가 몇 살까지, 앞으로 몇 살까지 사느냐를 평균 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 살인지는 몰라요. 각각 연령별 집단들 중에서 그 X세의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우리 평균 여명, 기대 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구분을 꼭 해두셔야 되겠죠. 8번은 답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9번 보도록 할게요. 만성질환은 발생률 감소, 유병률 감소, 장애 감소 등 모든 단계에 걸치는 포괄적인 예방이 중요하다. 다음 영양과 관련된 만성질환의 예방 사례 중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이에요. 자, 우리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잘 아셔야 되겠죠.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질병이 생기기 전, 질병 전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뭐 예방접종, 또는 보건교육, 또는 식습관 개선, 이런 것들이 있겠죠. 2차 예방은 질병이 이미 생겼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조기 발견을 하는 거죠. 조기 발견, 또 조기 치료.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1차 예방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2차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재활이에요. 재활이라든가 합병증 예방. 네, 이런 게 3차 예방입니다. 그럼 볼게요.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콜레스테롤 선별검사, 우리 선별검사 건강검진을 했다는 거는 2차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1번이고 나머지 볼게요. 신장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영양의학적 치료. 여기 합병증 예방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3차겠죠? 네. 그리고 지역 성인교육센터의 영양 강좌, 보건교육이죠? 1차에 해당이 되고, 직장 점심 식사에서 저지방식 제공, 식습관을 제공하는 거니까 이건 올바른 식습관을 고취시켜주는 거니까 이것도 1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볼게요. 오존층의 파괴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병은, 자, 여러분들 오존층은 양날의 검이에요. 오존층이 2차 대기 오염 물질이기도 한데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물론 우리가 자외선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자외선에 대한 어떤 역기능들이 있죠. 그런 자외선의 역기능들을 방어해주고 막아주는 역할, 아주 고마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대기오염 물질이기도 하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오존층이 파괴가 됐을 때 어떤 질병이 생기느냐? 보통 우리 자외선에 의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피부암이 많이 유발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답은 피부암이고요. 피부암뿐만이 아니라 백내장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피부 착색, 네, 피부가 이렇게 착색이 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물론 자외선의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역기능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존층이 막아주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 당연히 피부암이 잘 생길 수가 있겠죠. 오존층이 잘 파괴가 되는 원인이 바로 염화불화탄소예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프레온 가스라고 들어보셨죠? 뭐 냉매 역할을 하는, 뭐 냉장고의 냉매 역할을 하는 프레온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는 게 염화불화탄소고, 이런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먹는 물 수질 검사 항목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값이 높을 경우 유기성 물질이 오염된 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분변의 오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래요. 이거는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물이 오염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유기성 물질이 지금 오래되지 않은 유기성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반대로 질산성 질소가 만약에 발견됐다 그러면은 물이 오염된 지 오래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유기 화학물의 유기성 물질이라고 할게요. 유기성 물질의 최종 대사산물. 최종 대사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지 이 질산성 질소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는 건 이 물이 지금 오염된 지가 꽤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암모니아로 변했다가 단백질이 암모니아로 변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질소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2번. 다음 중 보통 광물질의 용융이나 산화 등의 생화 화학 반응에서 증발한 가스가 대기 중에서 응축하여 생기는 0.01에서 1 마이크로미터의 고체 입자는, 요건 답이 훈연입니다. 훈연이 답이고요. 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되고 각각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분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액체나 고체 알갱이에요. 그리고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일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화성 분진, 10 마이크로 이하일 경우에는 부유성 분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0 마이크로미터 이상이면 조금 무겁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그 대기 중에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가볍다는 얘기겠죠. 가벼우니까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부유성 분진이 된다는 겁니다. 매연이라고 하는 거는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에서 생긴 탄소 입자예요. 이것도 고체입니다. 그리고 0에서 0이 아니라 1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연료가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 불완전히 연소됐을 때 생기는 탄소 입자, 이게 바로 매연이고요. 액적은 가스나 수증기의 응축된 상태에서 생기는 액체 입자예요. 크기는 보통 2에서 200 마이크로미터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2번의 정답은 2번 훈연으로 하시는데 각각 분진, 매연, 액적의 개념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연간 결핵 감염률이 높은 후진국형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폐결핵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우리나라 아직도 결핵이 많이 있죠. 그래서 WHO에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결핵률이, 감염률이 되게 높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자, 결핵균은 환자가 기침할 때 호흡기 비말과 함께 나오며 비말의 수분 성분이 마르면 공기 매개 전파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거의 없지 않죠. 굉장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비말 전파가 되면서 공기 중에 공기 전파가 되기도 하는 결핵입니다. 그래서 지금 틀린 거는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고, 2번 환자 관리를 위해서 객담 도말 양성은 결핵 전파의 중요한 지표이지만 민감도가 50% 미만으로 낮은 단점이 있다. 민감도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환자를 짚어내는 어떤 검사의 정확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객담 도말 검사를 최종적으로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결핵이다라고 확진을 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감도가 좀 낮아요.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대부분 2차 전파는 치료 전에 이루어지며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급격히 감염력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결핵 치료는 거의 약물요법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약물을 4주만 복용해도 남에게 전파는 안 시킵니다. 즉 활동성에서 비활동성으로 된다는 얘기죠. 또 맞고요. 결핵균에 감염이 되면 약 10%는 발병하고 90%는 잠재 감염으로 남게 되며 폐결핵이 발병해도 초기에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게 문제입니다. 결핵이 초기에는 감기 증상, 처음엔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고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도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 감기처럼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진단을 내리기가, 조기에 진단을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틀리는 거는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감염병 중 모기를 매개체로 한 감염병으로 옳지 않은 것을 댕기열 맞죠? 황열도 맞고 웨스나일열 맞고 발진열은 틀렸죠? 발진열은 모기가 아니라 뭔가요? 쥐벼룩이에요. 벼룩. 쥐벼룩에 의한 게 패스트도 있죠. 패스트랑 그다음에 발진열 둘 다 쥐, 몸에 있는 벼룩에 의해서 걸립니다. 그리고 발진열의 원인 병원체는 리케치아인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리케치아.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가 있을까? 모기가 매개하는 거 말고도 또 뭐가 있나요? 일본내염 있고요. 사상충 있고요. 그다음에 말라리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등이 모기가 매개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서울특별시는 대사증후군 오락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과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음 중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에요. 우리가 대사증후군, WHO에서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진단 기준이 뭐냐면 일단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 등이 같이 온 것을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준을 볼게요. 일단 틀린 거는 지방간이에요. 지방간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이 아닙니다. 허리둘레 같은 경우에 남성이 90cm, 여성이 85cm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포함이 되고요. 고혈당, 공복시 혈당으로 봤을 때 공복시 혈당이 100 이상일 경우, 중성지방, 우리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죠. 이 콜레스테롤은 150 이상일 경우에 우리가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이제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HDL이라는 게 있어요. HDL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이거는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 HDL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40 이하이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4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얘는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40 이하일 경우에도 우리가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빠진 게 뭔가요? 고혈압이죠. 고혈압. 혈압은 보통 130에 85 mmHg 이상일 경우에 대사증후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 기준에서 빠지는 거는 2번. 자, 16번 볼게요. 다음 전리방사선 중 인체의 투과력이 가장 약한 것은 이에요. 이 문제를 볼 때는 투과력의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먼저 보셔야 돼요. 가장 투과력의 강도가 높은 게 바로 X선이고요. 그 다음이 감마선, 그 다음이 베타선, 그 다음이 알파선이에요. 그래서 보통 X선과 감마선은 투과력이 높기 때문에 인체의 어떤 종양을 제거하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쓰이기도 하고, 또 X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체 투과력이 좋기 때문에 우리 엑스레이 찍잖아요. 뭐 X선 진단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X선과 감마선은 투과력이 높은데 가장 낮은 거, 투과력이 가장 낮은 거는 지금 알파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알파선으로 하시면 됩니다. 1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 설명하고 있는 기관은 자,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보건법. 자, 지역보건법 시행령 11조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읍이나 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 가능하고 보건소가 설치된 읍, 면동은 제외가 된대요. 진료 수행은 불가하대요.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화된 통합 건강 증진 사업으로 추진. 기획 단계부터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운영한다. 요거는 4번이에요, 여러분들. 건강 생활 지원 센터. 이거는 아예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보건소과 좀 다른 기능을 하지만 이런 기능, 주로 이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그런 특화된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다.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이고요. 18번. 다음 중 신생아가 모유 수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면역 형태로 옳은 것은 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단은 능동 면역이냐 수동 면역이냐로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능동도 자연과 인공이 있고 수동도 자연과 인공이 있는데 자연 능동 면역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능동 면역은 항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거는 항체를 넣어준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자연 능동은 대표적으로 병을 앓고 난 후 생긴 면역이에요. 대표적으로 홍역. 우리가 홍역을 앓고 난 다음에 항체가 생기죠. 그걸 갖다 자연 능동이라고 하고 인공 능동 면역은 인위적으로 항원을 넣어주는 게 뭐가 있나요? 예방 접종이죠. 네. 그 다음에 항체를 그대로 넣어주는 자연 수독 방법에는 자연 수독은 모체 태반을 통해서 아이가 받거나 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받는 면역이죠. 그래서 정답은 요겁니다. 그리고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공적으로 항체를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하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뭐 감마 글로불린 또는 항독소 또는 회복기 환자 혈청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공 수동 면역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고 능동 면역은 항원을 넣어주고 수동 면역은 항체를 넣어준다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19번. 지역보건사업의 기획 단계에 있어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단계는 우리 기획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우선순위 결정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어떤 사업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를 꼭 결정을 해야 되겠죠. 기획 단계에서. 답은 2번입니다. 20번. 보건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일반 출산율은 가입 여성 인구 1000명당 출산율을 의미한다. 요거 맞습니다. 이게 일반 출산율이에요. 주산기 사망률은 생후 4개월까지의 신생아 사망률을 의미한다. 요게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인데 우리 주산기 사망률 좀 구해볼게요. 주산기 사망률은 연간 총 출생아 수 분의 임신 28주 이후 사산아 수 플러스 생후 1주 이내 사망한 신생아 수를 우리가 주산기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총 출생아 수 분에서 임신 우리가 28주 이후에 엄마 자궁곽내에서 사망한 태아를 우리가 사산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20주 이내 임신이 종결되면 유산. 28주 이후에요. 이전이 아니라 이후에 엄마 뱃속에서 자궁곽내에 사망을 했으면 이걸 사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플러스 태어나서 일주일 안에 초기 신생아기죠. 일주일 안에 사망한 아이들을 우리가 합쳐서 주산기 사망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볼까요? 영아 사망률은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맞죠?
그 나라의 어떤 보건 수준을 확인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영아 사망률이죠. 그다음에 알파 인덱스는 1에 가까워질수록 해당 국가의 보건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우리 알파 지수는 신생아 사망률 분의 신생아 사망수 분의 영아 사망수예요. 얘는 1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에 가까워질수록, 즉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낮을수록이에요. 낮을수록, 알파 지수가 낮을수록 보건 수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태어나서 아기가 초기에 사망을 하면, 그러니까 신생아 때 사망을 하면 이거는 어떤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를 못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아기가 선천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라든가 어차피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죽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리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관리 수준을. 그런데 태어나서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영아기 때 사망을 했다. 그리고 영아기라고 하는 건 태어나서 1년까지를 얘기하고 신생아기는 우리가 한 달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이후에 영아기 때 사망을 했다. 그런 거는 관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관리 부실로 아이가 사망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일수록 보건 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어떨까요? 알파 지수가 낮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0번까지 문제 풀었고요. 여러분들 2017년도 문제 어떻게 풀어보시니까 풀만하신가요? 네, 이 정도의 난이도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2018년, 2019년도 문제까지 지금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